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7월에 위원장님 다음으로 오신 분이죠. 네, 네,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 예. 네. 근데 이분이 5달 만에 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자,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5달 만에 이렇게 위원장이 교체되고 이래도 되는 정부 조직입니까? 제가 권익위원장의 그 법률의 임기가 3년이 정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킴으로써 권익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1년간의 투쟁을 했습니다. 네,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예. 제가 왜 그랬던 걸까요? 정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황당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 권익위는 뭐 하는 기관인가? 그러면 이 정권의 권익위는 없어도 되는 기관이고 그 독립성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 제기하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임기를 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이 모습, 이 현 김홍일 위원장이 네.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게 뭐 권익의 독립성, 중립성과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지 않는 이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권익에 대한 인식 이것도 문제지만 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에 있으면서 네. 그동안 했던 각종 예. 행위들 5개월간. 네, 예. 그것도 굉장히 문제고 예.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예. 하는 그 문제점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예, 싶습니다. 예.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네. 발맞춰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권의 이 사실상 행동 대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한 걸로 네.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그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그 의도에 맞추어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권 네. 주무부처니까요. 예. 그 조사권을 이용해서 KBS 남영진 이사장 예. 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네.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방통위로 네. 넘겨서 해임 조치가 결국 네. 이번이 되셨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박문진 이사장과 예. 이사를 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또 방통위에 징계를 예.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전부 청탁금지법 위반. 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절차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단은 권익위는 이 권익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의 이 청탁금지법 이런 부패행위 조사에 관해서는 절차와 방법의 기준이 네. 있고요.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감사가 뭐 절차와 예. 법규와 관행에 따라서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 말을 믿을 수 없지만 그 어느 기관이나 특히 이런 행정기관에서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조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그 내용에 관여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전에도 예. 그랬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기존의 법규와 관행 권익위는 이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피신고자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피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 위반인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는 실무진에서 진행을 해요. 그 과정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개입 못합니다. 네.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방송계 인사들을 장악하는 이런 권익위의 조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그 각 방송사의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신고가 들어와요. 네. 들어오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갑니다. 아. 현장 조사를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가는 예가 없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절차를 예. 밟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그 조사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현장 조사를 가는 거는 권익위의 기존 네. 조사 관행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권익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예. 그래서 법에 따라서 피신고자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피신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걸 가서 그런 걸 고지를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네. 마치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가서 조사를 아마 그 현장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야, 어쨌든 이런 절차와 방법들이 이 기존의 권익위 직원들이 하던 그런 조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례적인 조사는 윗선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적어도 김홍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의 지시가 없이는 이렇게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그런 거의 반강제적인 그런 조사 방법을 취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저는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의 개입 여부 반드시 확인이 될 필요가 네.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사를 한 내용을 지금 이제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보내는데 그때도 기존의 권익위에서 이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낼 네. 때에 언론 보도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빤빤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보도 자료를 보도를 뿌리고. 시키고 브리핑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브리핑을 하면 국민들은 그 언론에 막 보도가 되면 예. 국민들은 이 방송계 인사들이 진짜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구나라고 네.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남용진 이사장은 조선일보에 짜장면 480그릇인가 뭐 그걸로 딱 프레임이 잡혀가지고 저 사람은 아주 그 청탁금지법을 아주 이상하게 위반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딱 잡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맞습니다. 만들고 그걸 이제 근거로 대통령이 해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이례적인 거고 실제로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런 위반 조사를 해서 위반 사실을 의뢰를 하면 상당수가 무혐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 네.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유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안을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식으로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결국은 방송계 인사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해임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 대장의 역할을 권익위에서 김홍희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박문진 MBC 이사들을 방통위로 보냈잖아요. 네. 징계하라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징계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방통위로 갑니다. 네.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그 징계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모자 썼다가 자기가 보낸 조사하고. 사건을 조사를 하면 이거는 일단은 그 징계를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직권남용이다.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 감사원의 네. 그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감사원 감사라는 겉으로 보기엔 정당한 그런 공권력을 행사를 했지만 그 실질을 보면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의 네.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남용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이미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것은 직권 남용이다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김홍희 위원장의 사안도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 마치 감사원의 감사원장 그 유병호 사무총장과 네. 같은 역할을 김홍희 위원장과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네.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진 방송계 인사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권익위의 조사권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듯한 그런 네. 공권력을 행사했지만 결국은 이 방송계 인사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거라고 모두가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해서 그런 사태를 대통령이 시키게 만든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사례에 비추어 네.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네.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그러니까 나왔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겁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이 보더라도 자 권익위원장 모자 쓰고 권익위원장으로서 조사를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로 보내서 이제 징계 사안이라고 하면 방통위원장이 차라리 이동관 위원장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또 이동을 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했던 역할을 가지고 가서 방통위원장 다시 모자 바꿔 쓰고 앉아가지고 징계를 다 처리해버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네, 법률적으로도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높고 무엇보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 네. 감사원 그리고 이제는 권익위 제가 퇴임한 이후의 권익위 네. 그리고 방통위 네. 이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들 대표적인 권력기관들이잖아요. 이 기관들을 대통령이 다 그 독립성이 유지되고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네, 네. 이 기관들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사조직처럼 법령을 위반하면서 이 기관장들이나 이런 데 직권남용, 권한남용을 무릅쓰고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이 정권의 민낯.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뭐 요새 서울의 봄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시절에나 범직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예. 더 제가 방송 장악 문제를 지적할게요. 김홍일 권익위원장 시절에 정민영 방심위원,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이해충돌 또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잖아요. 네네.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고 네. 그 분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 MBC와 관련된 소송에 변호사로서 관여한 적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네. 것 같아요. 예. 방심위원을 그 명목으로 해임을 시켰잖아요. 네. 지금 방통위의 부위원장 네. 이상인 부위원장인가요? 예, 이상인 이분이 부위원장. 지금 현재 YTN을 또 민영화시키려는 맞습니다. 이런 정권의 예. 의도에 의해서 김홍희 위원장이 거기에 가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YTN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인수하려는 기업인 유진기업의 네, 유진기업의 변호사로 예, 이상인 형사사건에. 이분이 네.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는 당연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그런 걸로 조사를 해야 조사를 하고 예. 그러면 대통령은 똑같은 자태로 이 이상인 부위원장도 해임해야죠. 해임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잣대를 대면은 사실은 네. 그 모두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기준은 내 편은 문제가 없고 네. 지금 아까 김건희 네. 여사 뺑 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 편, 우리 가족 뭐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눈 감고 침묵의 카르텔이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반대편은 뭐 정말 무리하게 법적인 뭐 규정이나 절차 이런 거를 위반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뭐 내쫓거나 탄압을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고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국정철학이라고 출범한 정부가 이거는 정말 불공정과 몰상식 법치주의의 훼손 뭐 이런 걸 목격하면서 네. 정말 너무 화가 많이 진짜, 납니다. 예, 분노. 정말 분노가 예, 생긴다. 그러니까 그 검찰 특히 특수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거를
정치에서 민낯으로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쭉 이런 것도 어찌 보자면 검찰이 해왔던 행태들 아닌가 싶거든요. 타겟을 정하고 기획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표를 하고 언론은 받아쓰기 하고 네. 쭉 보도가 되면 이미 결과가 뭐 무혐의 뭐 무죄 판결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유죄인 것이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뭐 그런 대상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거고. 지금 우리 기자님이 서울의 봄 말씀하셨는데 네. 서울의 봄이 오늘이 12.12 맞습니다. 네, 쿠데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비극적인 맞습니다. 날입니다.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서울의 봄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이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짓밟으면서 군사 독재 정권이 탄생했던 그런 진짜 날이잖아요. 네. 그걸 영화한 거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의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말살된 그 현장, 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그 현장이 이런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이게 그대로 똑같다고 비유는 하기는 어렵지만 네. 거의 펼쳐지는 양상은 그 검찰 독재 정권 그리고 검찰의 특수부 당시에 이제 군부의 하나에 네. 비슷한 그런 정권을 완전히 나눠 먹기식으로 네. 다 나눠 먹고 심지어 다음 대통령까지 후계자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랑 지금의 오늘의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 정권의 특수부라는 그런 출신으로 지금 검사들이 온 정권의 핵심 요직을 다 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식은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 현실은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머리끝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전두환 노태우가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근데 네. 이제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처럼 이런 그 전두환 그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무사히 그렇게 다음 대통령으로 갈지 이거는 네. 지켜봐야 되지만 네.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민들의 그 민주주의 의식이나 정치 의식이 매우 높고 네. 이미 한번 경험한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용납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2016, 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지금 뭐 6월 뭐 5.18 광주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피 흘려서 이루어 놓은 그 민주주의 역사가 퇴행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 게이지, 특히 젊은 청년층들이 그런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정치권에 계신 소위 선배 세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한 책임을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